달빛이 물든 하얀 메밀꽃밭. 한 남자의 오래된 기억을 따라 걷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효석 작가의 단편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이 영상은 원작의 정서를 존중하며 듣기 좋도록 현대어로 부드럽게 재구성한 낭독본입니다. 한 줄기 바람처럼 스쳐간 사랑, 그리고 그리움의 흔적을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볼까요? 여름 장터는 애초부터 한산해서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는데도 장터는 벌써 썰렁하다. 뜨거운 햇살이 버려놓은 천막 아래로 뜨거운 열기가 쿡쿡 끓어올라 등줄기를 볶는다. 마을 사람들은 벌써 반쯤 돌아갔고 팔지 못한 나무꾼들만 길거리에 서성거리고 있었지만 석유병이나 하나 얻고 고깃덩이 하나 사서 돌아갈 처지의 이들을 붙잡아 두기에는 무리였다. 푸석푸석 날아드는 파리떼도 조잘거리며 장난치는 아이들도 더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얼굴에 흉터가 있고 왼손잡이인 드팀장수 허생원은 결국 동업자인 조선달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만 거둘까? 조선달이 맞장구 쳤다. 잘 생각했네. 봉평 장터에서 흐뭇하게 장사한 적이 있던가. 내일 대화장에서는 한몫 벌어야지. 허생원이 덧붙였다. 오늘 밤은 꼬박 세워서 걸어야 할걸. 조선달이 돈을 따지며 넉살 좋게 말했다. 달이 밝으니까 괜찮지. 조선달이 절렁절렁 소리가 나게 동전 주머니를 흔들며 그날 번 돈을 세는 모습을 보면서 허생호는 말뚝에서 천막을 걷고 버려놓았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무명 천과 주단 바리가 두 개 고리짝에 꽉 차 있었다. 멍석 위에는 천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다른 장사꾼들도 벌써 대부분 천막을 걷고 있었다. 급히 떠나는 사람들도 보였다. 어물장수도, 땜장이도, 엿장수도, 생강장수도 이미 장터를 떠난 모습이었다. 내일은 진부와 대화에서 장이 서는 날이다. 장돌뱅이들은 그 어느 쪽이든 오늘 밤을 새워 60리, 70리 되는 밤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야 한다. 장터는 마치 잔치가 끝난 뒷마당처럼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고 주막에서는 벌써 싸움이 터져 있었다. 주정뱅이들의 욕지거리와 함께 계집아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찢어지듯 들려왔다. 장날 저녁이 되면 언제나 여자의 고함 소리로 시작되는 법이었다. 생원, 시치미 때도 다 안 해. 충주집 말야. 갑자기 여자의 목소리에 자극받은 듯 조선달이 비죽 웃으며 말했다. 화중지병이지. 연소패들을 상대로 어찌 대거리나 하겠나. 허생원이 응수했다. 꼭 그렇지만도 않을걸? 아무리 애송이들이 설쳐대도 축들이 충주집 여자를 사모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왜 그 동이 말야 감쪽같이 충주집을 후린 것 같더라고. 조선달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뭐야, 그 애송이가 물건이나 가지고 유혹했겠지. 나는 착실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허생원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 길은 알 수 없지. 어쨌든 쓸데없는 생각 말고 갑옷에나 그려. 내가 오늘 한턱 쏘지. 그다지 마음이 끌리지는 않았지만 허생원은 조선달을 따라 나섰다. 허생원은 본디 계집과 인연이 먼 사람이었다. 게다가 얼근 얼굴에 자신감도 없었고 여자 쪽에서 먼저 정을 보내준 적도 없는 쓸쓸하고 비뚤어진 반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충주집만 생각해도 허생원은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충주집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술상 앞에서 동희를 마주쳤다. 그 순간 허생원은
왠지 모를 서슬에 화가 불끈 치밀었다. 상 위에 앉아 얼굴을 붉히고는 계집과 제법 농담을 주고받는 동희의 모습을 보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녀석이 제법 난봉꾼이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낮부터 술 퍼마시고 계집과 농탕질이라니. 장돌뱅이 체면만 깎고 돌아다니는구먼. 그 주제에 우리랑 같이 한몫 보자는 건가? 허생호는 동희 앞에 서더니 책망부터 쏟아냈다. 동희는 걱정도 팔자요 하는 눈빛으로 허생원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상기된 눈망울을 보자 허생원은 결국 참지 못하고 결김에 따귀를 한 대 갈겼다. 동희도 화가 나서 벌떡 일어서긴 했지만 허생원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다 쏟아냈다. 어디서 굴러먹은 선머슴인지는 몰라도 너도 부모가 있겠지. 이런 꼴 보면 기분 좋겠냐? 장사꾼이면 장사나 똑바로 해야지. 계집질이 다 뭐냐? 나가. 어서 꼴 치워. 그런데도 동희는 한마디 대꾸 없이 하염없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자 허생원의 마음 한구석이 쓰라려졌다. 아직 서로 서먹한 사이인데 너무 심했나? 허생원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술상머리에 같이 앉은 손님일 뿐인데 나이가 좀 어리다고 해서 자식 다루듯 꾸짖은 것이 괜히 주제넘게 느껴졌다. 충주집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술을 따르는 손길이 거칠어졌고 조선달은 그 분위기를 얼버무리려 했다. 너 그 녀석한테 반했지? 애숭이한테 정 붙이면 죄 된다. 조선달은 비죽 웃으며 허생원을 놀렸다. 한바탕 소란을 치르고 난 뒤였다. 술 기운도 오르고 어쩐지 오늘은 흠뻑 취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허생원은 충주집이 따라주는 술잔을 거의 빠짐없이 들이켰다. 술에 취할수록 허생원은 계집 생각보다는 동희의 뒤실이 더 궁금해졌다. 내 꼴에 무슨 계집을 가로채. 어리석게 굴었구나. 허생원은 자신을 자책했다. 그때였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헐레벌떡거리며 동희가 달려왔다. 탱원, 당나귀가 발을 끊고 난리가 났어요. 허생원은 마시던 잔을 탁 내려놓고 정신없이 충주집을 뛰쳐나왔다. 각다귀들이 장난친 거겠지. 틀림없어. 허생원은 허둥지둥 장판을 향해 달렸다. 비록 짐승이 문제였지만 그보다 동희의 다급한 마음씨가 허생원의 가슴을 울렸다. 장판을 달려가면서 허생원은 술 기운에 뜨거워진 눈가를 훔쳤다. 불악스런 녀석들이라 어쩔 수 없죠. 나귀를 저렇게 몰아세우는 녀석들은 가만두지 않을걸. 허생원은 속으로 이를 갈며 나귀 쪽으로 다가갔다. 반평생을 함께해온 짐승이었다. 같은 주막에서 잠을 자고 같은 달빛을 맞으며 장터에서 장터로 다니는 동안 2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했다. 거칠어진 목 뒤 털은 허생원의 머리카락처럼 바스러졌고 젖은 눈에는 허생원처럼 눈곱이 끼었다. 몽당비처럼 짧게 잘린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 휘저어보지만 다리까지도 닿지 못했다. 달아 없어진 굽은 몇 번이고 도려내고 세철을 신겼지만 이제는 굽도 자라지 않고 달아버린 철 사이로는 피가 빼꼼히 배어나왔다. 허생원의 나귀는 냄새만 맡아도 주인을 알아봤고 호소하는 듯한 울음소리로 허생원을 반겼다. 허생원은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나귀의 목덜미를 어루만졌다. 나귀는 코를 벌름거리며 입을 투르르거렸다. 콧물이 튀었다. 허생원은 짐승 때문에 속을 썩은 적도 많았다. 아이들의 장난 때문인지 나귀는 땀에 젖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불레는 벗겨지고 안장도 떨어져 있었다. 이 망할 놈들. 허생원이 호통을 쳤지만 아이들은 이미 도망간 뒤였고 남아있던 몇몇 아이들만이 그의 호통에 놀라 비슬비슬 물러났다. 멀리서 코 흘리게 한 녀석이 소리쳤다. 우리들 장난이 아니우. 암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저 녀석 말투하고는. 다른 아이가 웃으며 덧붙였다. 김첨지 당나귀가 지나가니까 저놈이 흙을 차고 거품을 물며 미친 소처럼 날뛰더라고요. 꼴이 우스워서 우린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배를 좀 보세요. 아이들은 깔깔 웃었다. 허생호는 모르는 사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주변의 시선을 막기 위해 나귀의 배를 황급히 가려야만 했다. 늙은 주제에 암컷 냄새 맡고 흥분하냐? 이놈의 짐승이. 아이들의 조롱에 허생호는 주춤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그는 채찍을 들었다. 쫓으려거든 쫓아보시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리나 봐요. 아이들은 웃으며 주랭랑을 쳤다. 허생호는 왼손잡이라 채찍으로 아이 하나도 제대로 후릴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채찍을 내던졌다. 쫄기움까지 돌아 몸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만 떠납시다. 녀석들과 어울리다가는 한이 없어. 장판의 각다기들은 어른보다 더 무섭다니까. 조선달과 동이는 각자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짐을 실었다. 해는 이미 꽤 기울어 있었다. 허생호는 짐을 꾸리면서 생각했다. 장돌림을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 하지만 봉평장을 빼먹은 적은 거의 없었다. 충주, 제천 같은 인근 군에도 다녔고 멀리는 영남 지방까지 헤맨 적도 있었다. 그래도 강릉 쪽으로 물건 사러 갈 때를 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고을 안을 돌며 살아왔다. 닷새마다 서는 장날이면 달보다도 정확하게 면에서 면으로 넘어갔다. 고향은 청주라며 자랑처럼 말하곤 했지만 정작 고향 땅을 돌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았다. 장에서 장으로 걷는 길, 그 길가의 아름다운 산과 강이 허생원에게는 곧 고향이었다. 반나절을 뚜벅뚜벅 걷다 보면 장터 있는 마을이 가까워 온다. 거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어대고 저녁녘 어둠 속에 깜빡이는 등불이 보이면 허생원의 가슴은 늘 뛰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변함없는 설렘이었다. 젊었을 적엔 알뜰히 돈을 모았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해 읍내 백중날 놀러 나갔다가 호탕하게 놀고 투전질에 빠져 사흘 만에 모아둔 돈을 몽땅 날려버렸다. 나귀까지 팔아야 할 판이었지만 허생호는 애끓는 마음에 이를 악물고 참았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다시 장돌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빠져나오던 날, 허생호는 길가에 주저앉아 나귀의 등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빚을 지기 시작하면서 허생원에게 재산을 모은다는 건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그저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장날이면 장터를 떠돌아다니는 삶이었다. 허생원은 한숨을 삼켰다. 젊을 때 그렇게도 호탕하게 놀았다지만 계집 하나 제대로 사귄 적도 없었다. 계집이란 쌀쌀맞고 매정한 것. 허생원에겐 인연이 닿지 않는 존재였다. 평생을 함께한 건 오직 이 한 마리 나귀뿐. 그래도 허생원에겐 꼭 한 번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젊은 시절 봉평 장터에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 단 한 번뿐이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괴이한 인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허생원은 살아온 인생이 조금은 덜 허망하게 느껴졌다. 달밤이었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허생원은 오늘 밤도 그 이야기를 꺼낼 참이었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허생원의 그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허생원이 또 끄집어내도 실증을 내지 않았다. 허생원 역시 시치미를 떼고 되풀이할 대로 되풀이했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딱 어울리지. 조선달이 웃으며 맞장구 쳤다. 하지만 미안해서가 아니라 이 부드러운 달빛에 괜히 마음이 울렁거려서였다. 하늘에는 이지러진 달이 떠 있었다. 보름을 갓 지난 둥근 달, 부드러운 은빛을 뿌리며 흐르고 있었다. 대화 장터까지는 아직 80리나 남았다. 두 개 고개를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지나야 했다. 달은 길게 뻗은 산허리에 걸려 있었다. 밤중이 지나서였을까. 세상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달빛 속에 콩포기와 옥수수 잎이 푸르게 젖어 있었다. 산허리 가득한 메밀밭, 소금을 뿌린 듯 하얗게 피어오른 꽃밭에 숨이 막힐 듯 향긋한 달빛이 내려앉았다. 붉은 줄기들이 은은한 향기를 뿜어냈고 나귀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이어졌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메밀꽃밭 사이를 따라 멀리 흘러갔다. 앞장서던 허생원이 조선달을 향해 말을 건넸다. 장에서는 꼭 이런 밤이었지. 객주집 토방이 무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밤중에 혼자 일어나 개울가로 목욕하러 나갔었지. 허생원은 웃으며 담배를 빨았다. 부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봉평은 지금이나 그때나 매한가지야. 보이는 곳마다 메밀꽃밭이야. 개울가마저 하얀 꽃들로 가득했지. 돌밭에서도 벗어도 좋았을 텐데 달이 너무 밝아서 부끄러워서였나. 결국 물방앗간으로 옷을 벗으러 들어갔지. 근데 이상한 일도 있는 법이지. 허생원은 담배를 한 번 더 깊게 빨고는 말했다. 거기서 난데없이 성서방네 처녀를 만났거든. 봉평에서라면 제일 가는 미인이었지. 허생원은 옛 생각에 잠긴 얼굴로 웃었다. 팔자에 있었던 걸까? 조선달은 아무렴하고 짧게 대답하며 담배를 깊게 빨았다. 허생원은 말을 이었다. 날 기다린 건 아니었겠지.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던 것도 아니었을 거야. 처녀는 울고 있었어. 허생원은 담담히 말했다. 짐작은 같이 성서방네 집안은 한창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집안을 들고 날 판이었다네. 딸이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데 시집 보내려고 했지만 그 처녀는 죽어도 시집 가기 싫다더군. 허생원은 그날 밤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처녀가 울고 있을 때 참 이상하게도 정이 끌리더군. 처음에는 놀란 눈치였지만 걱정 많은 사람은 쉽게 마음이 열리잖아. 이리저리 이야기가 이어졌고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조선달이 덧붙였다. 제천 쪽으로 주랭랑 친 건 그 다음날이겠지? 허생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음 장날에는 성서방네 집안이 송두리째 사라졌더라고. 장터에서는 술집에 팔려갔을 거라느니 별의별 뒷소문이 돌았지.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지만 그 처녀의 모습은 그림자도 볼 수 없었어. 허생원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 이후로 봉평이라는 고장이 마음 깊이 박혀버렸어. 반평생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 조선달이 웃으며 말했다.
추 좋았지. 그런 신통한 인연이란 흔한 게 아니거든. 대개는 못난 계집 얻어 새끼나 낳고 걱정거리만 늘어가는 게 보통이지.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 조선달은 숨을 돌리며 덧붙였다. 하지만 늙을 때까지 장돌뱅이 생활을 계속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야. 나는 이번 가을까지만 이 생활을 하려 해. 대화 근처에 조그만 전방 하나 차리고 식구들을 부를 생각이야. 사시장천 뚜벅뚜벅 걷는 이 길, 이제는 좀 힘들어. 허생원은 빙긋 웃었다. 나는 늙어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을 걷고 저 달을 볼 테야. 길은 산길을 벗어나 큰 길로 튀었다. 동이도 앞으로 나섰고 나귀들은 나란히 가로로 늘어섰다. 허생원이 웃으며 말했다. 총각 젊겠지. 지금이 한창 시절이지. 중주지의 밀은 실수였지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진 말게. 동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천만에요. 오히려 부끄러워요. 지금 제게 계집이 웬 제격입니까?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생원의 예시하기에 잠시 빠져있던 동이의 목소리는 조금 풀이 죽어 있었다. 아비 어미 얘기에 가슴이 터질 것 같지만 동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전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입니다. 돌아가셨나? 아니요, 애초부터 없었어요. 허생원과 조선달은 깔깔 웃었다.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동이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정말입니다. 제천촌에서 어머니가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고개가 눈앞에 다가오자 세 사람은 나귀에서 내려걸었다. 둔덕은 가파르고 입을 열기도 벅차 숨이 턱턱 막혔다. 자연히 이야기 소리도 끊겼다. 나귀들은 걸핏하면 미끄러졌고 허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고 다리를 쉬어야 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허생원은 나이가 든 자신을 절실히 느꼈다. 뒤를 따라오는 동이 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은 등을 따라 한바탕 쭉 흘러내렸다. 고개를 넘자 바로 개울이 나타났다. 장마에 다리가 떠내려가 아직까지 새 다리를 놓지 못한 터라 신을 벗고 물을 건너야 했다. 허생원은 고이를 벗어 띠로 등에 얽어매고 반 벌거숭이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지만 밤의 물은 뼈를 찌를 듯이 차가웠다. 허생원이 물을 건너는 동안 동이의 목소리가 물 위로 건너왔다. 그래, 대체 누가 기르셨나? 허생원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어머니가 하는 수 없이 의붓아버지를 얻었어요. 술장사를 하면서 살아왔죠. 동이는 덤덤히 대답했다. 그런데 그 의붓아버지가 술에 찌든 사람이었어요. 털들자마자 맞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말리다가 같이 얻어맞고 칼부림까지 벌어졌어요. 집안 꼴은 말할 것도 없었죠. 18살 때 결국 집을 뛰쳐나와 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허생원은 물살을 헤치며 말했다. 총각 나이론 섬뜩하고 야무진 줄 알았더니 듣고 보니 참 딱한 신세구먼. 물살은 깊어 허리까지 차올랐다. 총 물살은 제법 세고 발밑에 채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웠다. 조선달과 나귀는 재빨리 거의 다 건넜지만 허생원과 동이는 뒤처졌다. 동이는 허생원을 부축하며 함께 건넜다. 허생원이 물어왔다. 어머니 친정은 원래 제천이었나? 동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확실히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봉평이라고 들었습니다. 허생원이 다시 물었다. 그럼 아버지 성씨는 알겠구나. 동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요. 전혀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허생원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렇겠지. 그 순간 허생원의 발이 미끄러졌다. 앞으로 고꾸라지며 풍덩물에 빠지고 말았다. 허생원은 허우적거렸고 동이가 깜짝 놀라 달려왔다. 허생원의 몸은 쓸려가고 있었다. 동이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허생원을 헷깝게 업어냈다. 옷이 흠뻑 젖었지만 허생원의 몸은 여인 탓에 생각보다 가벼웠다. 허생원은 동이의 등에 엎여 몸을 떨면서 중얼거렸다. 이렇게까지 해서 미안하네. 오늘은 정신이 나간 모양이야. 염려 마세요. 동이는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으려 하진 않나? 허생원이 물었다. 늘 한 번은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동이는 조용히 답했다. 지금은 어디 계신가? 의붓아버지와도 헤어지고 제천에 따로 살고 계세요. 가을이 되면 모시고 봉평으로 올 생각입니다. 이를 악물고 벌어서 이럭저럭 살아보려 합니다. 허생원은 동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라. 물이 얕아지자 허생원은 동이 등에 엎인 채 물속을 걷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 등어리 조금만 더 기대고 싶구나. 조선달이 웃으며 다가왔다. 오늘따라 생원이 진짜 실수를 많이 하네. 허생원은 멋쩍게 웃었다. 낙이 생각을 하다 실족했어. 허생원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말 안 했던가? 우리 당나귀가 말이야. 요즘 읍내 강릉집 피마하고 새끼를 봤다네. 귀를 쫑긋 세우고 덜렁거리며 뛰어다니는 새끼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그걸 보려고 나는 일부러 읍내까지 돌기도 한다네. 조선달이 껄껄 웃었다. 물에 빠뜨릴 정도면 그 새끼가 대단하긴 하군. 허생원은 옷을 웬만큼 짜 입었다. 이는 덜덜 떨리고 가슴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둥실둥실 가벼웠다. 주막까지 서둘러 가세나.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나귀들에겐 따뜻한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마치고는 제천으로 가자고. 생원도 제천으로? 동이가 물었다. 그래. 오래간만에 가고 싶어졌다. 동행할 테냐, 동이? 나귀들이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쥐어져 있었다. 오랫동안 아둑신이처럼 세상을 어둡게만 보던 허생원도 이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뚜렷이 눈에 들어왔다. 밤 벌판을 따라 걸음은 가볍고 방울소리는 더욱 청청하게 울려 퍼졌다. 하늘에 떠있던 달은 언제부턴가 슬며시 기울어 있었다. 하얀 메밀꽃 사이로 허생원의 마음은 달빛처럼 흘러갔습니다. 사랑은 말로 다하지 못하고 기억은 세월을 건너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달빛 책방에서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따뜻한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 걷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달빛 책방이었습니다.